경찰은 그런데도 상담만 진행한 채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속한 구속 수사였어요. 동탄에서 거주하던 30대 여성 김은진 씨가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함께 생활하던 집에서 보복 협박, 특수 강요, 협박, 폭행, 상해 이런 피해를 수년간 당해오고 있었죠. 그래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고자 저한테 고소를 의뢰를 했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김은진 씨의 은신처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알아내가지고 김은진 씨를 납치한 다음에 살해한 사건입니다. 연인 관계가 시작된 건 한 2017년 정도고요. 폭행이 시작된 거는 한 2020년 그 정도로 김은진 씨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폭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는 연인 관계는 이미 종결됐다고 봐야 해요. 그 이후로부터는 단순히 이제 범죄 가해자와 범죄 피해자의 관계로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생활하는 관계였다고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 그랬으면 진작에 도망 나왔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가해자라는 사람이 가족을 빌미로 협박을 해왔기 때문에 김은진 씨는 떠날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이라도 같은 상황에 처했으면 전 남자친구를 떠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절 찾아온 거는 3월 중순 정도였어요. 저랑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3월 17일.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는 이제 법원의 그 접근 금지 명령 이런 거 덕분에 이제 새로운 은신처를 찾아가지고 이제 숨어있던 상태였는데 접근 금지 명령 기간 중에도 이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흥신소를 고용해가지고 계속 이 김은진 씨의 은신처를 찾아 헤매던 상태였어요. 저랑 상담할 때도 가장 강조한 게 제발 신속하게 좀 이 가해자를 구속해달라. 그래야 자기가 이 사람한테 벗어날 수 있고 저한테 물어본 게 이 정도 범행이면은 그 가해자가 어느 정도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 사이에 자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김은지 씨 그리고 김은지 씨의 고소를 도와준 분이 이제 현재 남자친구예요. 그분들이 저한테 요구한 사항은 제발 좀 빨리 구속해달라. 처음에 왔을 때 은진 씨가 저한테 말하는 내용은 단순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폭행, 협박, 상해.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려면은 이제 증거 자료를 좀 제가 확인 좀 해야겠다. 증거 자료가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가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녹취한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원하신다면 이 녹취 파일을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야 된다. 그날 바로 이제 속기사무소에 녹취 파일을 넘겼죠.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녹취록이 빨리 나오지 않았어요.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녹음된 내용이 되게 잔인하고 충격적이에요. 이 녹취 작업을 하는 속기사분도 하루에 2시간 이상 작업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어쨌거나 이제 최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하려면은 증거를 좀 정리해서 제출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각각의 녹취록이 완성될 때마다 김은진 씨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그 당시의 피해 상황을 문답형 진술서로 작성을 했어요. 진술서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통상의 경우 이제 어떤 피해 사실을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고소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고소장에 있는 사실에 대해서 고소인을 상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작성되는 서류가 이제 고소 보충 진술 조서. 저도 이제 수사를 거의 한 19년 정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을 하면 당연히 수사 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4일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피해 내용을 상세히 확인한 문답형 진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확인된 피해 내용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했죠. 이제 뭐 진술도 있고 제가 확인한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범행이 한번 시작되면 주로 시작되는 시점이 이제 김은진 씨가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온 시점이에요.
범행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밤을 새서 그 김은진 씨가 다시 출근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주로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쳐서 돈을 벌어오라는 거예요. 전세 사기 쳐서 돈 벌어와. 싫어? 그러면은 저기 너 알고 있는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을 강제추행으로 무고를 한 다음에 합의금으로 돈을 뜯어와. 그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말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 때리기도 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갖고 와서 자기 옆에 놓고 여성한테 원산 폭격을 시킵니다. 발로 밀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 시간이 거의 8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잠을 안 재워요. 잠을. 보통 사람이었으면 이미 진작에 미쳤을 거예요. 이 김은진 씨는 끝까지 그거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돈을 받고 이 고소대를 맡은 거기도 하지만 이제 면담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되게 선량하고 강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고소대리 업무를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사실 구체적으로 범행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는 현재 남자친구분한테 들은 게 다예요. 저도 다른 분과 이제 미팅을 끝내고 잠깐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남자친구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김은진 씨가 살해나겠다고. 예? 저한테 소리를 치더라고요. 예, 살해당했다고. 완전히 그 머리를 철퇴로 맞은 것처럼 멍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3일 날 아침에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그 덩치 큰 사람이 제 앞에 엎드려가지고 울더라고. 자기 이제 어떻게 사냐. 1시간 동안. 등기 배송 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고소장이 경찰서에 도착한 게 4월 1일이고 문답형 진술서, 그 다음에 상해 진단서, 그리고 상해 사진, 그 다음에 녹취록 이런 증거랑 그 다음에 이 사건의 증거 관계, 왜 가해자를 구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 이런 게 기재된 고소 이유 보충 의견서, 이런 서류들은 4월 9일에 접수가 됐어요. 이제 경찰관이 이 자료를 살펴보는데 한 3, 4일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4월 15일에 통화를 시도했죠. 경찰관이 저한테 한 말은 진술서랑 증거가 되게 정리가 잘 돼 있다. 그 녹취 파일 자기 한번 직접 확인해 보고 곧 수사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저도 말했어요. 아 진짜 시급한 상황이니까 수사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내가 뭐든지 서포트 할 테니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 그런데 2주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4월 28일 날 다시 통화를 시도했죠. 근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바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4월 29일 날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자기 인사 발령 받아서 여성 청소년계에서의 근무를 이제 마무리할 거라고. 너무 화가 났지만 화를 낸 기색을 낼 수는 없었어요. 변호사라서. 5월 초에 연휴가 있었잖아요. 연휴가 지나자마자 후임 경찰관으로 안내받은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건이 다른 분한테 다시 재배당됐다는 거예요. 다시 재배당을 받은 분이 기록을 받으려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 주에 연락을 달라. 근데 그 주말이 지나자마자 이제 변을 당한 거예요, 김은진 씨가. 저도 너무 화가 났죠.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면 제 계산으로는 변호인 입장에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도 수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제가 만들어드린 자료나 이런 진술서들이 거의 이제 수사 기록에 가까운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담당 경찰관이 가해자를 한번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 바로 구속영장이 신청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사안이 중했기 때문에. 근데 2주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약간 이제 절차가 지연됐고. 제가 경찰 내부의 사정까지는 알 수가 없죠. 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생각을 해보면 제 나름대로는 가해자를 불러서 조사만 했어도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구속영장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가해자 인적사항, 그 다음에 가해자가 벌인 범죄 사실, 그 다음에 그 범죄 사실이 어떻게 소명이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을 왜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지, 이런 걸 기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제가 다 만들어줬어요. 고소 보충 이유 의견서에 증거 관계를 상세히 썼어요. 이 범죄 사실은 며칠자 녹취록 몇 페이지를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되고
이 사람의 범죄 사실이 엄중하고 그 다음에 임시조치 기간 중에도 피해자의 은신처를 알아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연락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 범행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다 적어줬어요. 그거를 뭐 그대로 옮기는 건 불가능했지만 그거를 구속영장 신청서에 거의 옮겨서 신청을 하면 제 생각에는 구속영장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그것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일단 가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은 아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은신처를 알아내는 과정이 아직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김은진 씨의 은신처를 알아내는 과정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흥신소 직원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이런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 당연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사망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가해자에게 은진 씨의 은신처 정보를 준 사람도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도 살인 방조 정도의 책임도 물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제가 은진 씨 장례식에 갈 때 입어둔 옷이에요. 아버님하고 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당시엔 솔직히 멍한 상태에서 장례식을 간 거라서 지금 솔직히 어떻게 무슨 아버님과 대화를 나눈 건 맞는데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다만 이제 유족들은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태고 이 남자친구가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는 앞으로 김은진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정말로 그 김은진 씨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울 거라고.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동의를 해주신 이유는 이 가해자와 김은진 씨의 관계가 사실혼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사실혼으로 규율을 해서 접근 금지 명령 같은 임시 조치를 받기는 했지만 이미 피해를 당한 2019년 내지 2020년 이후에는 사실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형의 감옥에서 억류된 상태였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이족이나 이 현 남자친구가 원하는 건 이런 김은진 씨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건의 실상을 좀 제가 언론도 아니고 그러지만 알릴 수 있다면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동의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이 사건의 실상에 대해서 잘 전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고소사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모든 고소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길 바라는 거는 무리일 수도 있어요. 다만 이 고소 내용이 엄중하고 또 증거관계가 명확하다면 그리고 그 고소 내용에 따라서는 이제 그 고소인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좀 빨리 수사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요. 평생 안고 가야 될 실패 사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피해자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